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핫한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핫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핫한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지금 이슈가 된 게 바로 트럼프 이슈입니다. 이 트시 때문에 정신들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다들 어제 하루 바빴죠? 리포트 쓰느라고. 네, 뭐 쓰고 불려가고 보고하고 그죠? 그랬죠. 어쨌건 간에 자,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로 끝이 났고 트럼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돼서 내년 1월 20일 날 이사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 특집으로 오늘 그 주간 전망대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우리 홍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이 질문은 제일 답을 잘할 사람이 홍 박사님일 것 같아. 아, 긴장됩니다. 네, 그죠. 뭐 대본에 있는 대로예요. 뭐 별로 뭐 새로운 질문도 아니고. 자, 아니 이 사람 막말 음담패설 뭐 이런 난리 났었잖아요. 뭐 다음에 무슨 음담패설 정도예요. 그냥 뭐 지금 성추행에 저거 하기 전에 그 취임하기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에 소송부터 해결해 법정부터 출두해야 된다며요. 지금 온갖 종류의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왜 뽑았어요? 미국 사람들. 결국 그에게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희망을 봤다라는 것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첫 번째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각종 이런 것의 통합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전 세계의 개도국에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평등해지고 절대 빈곤층의 인구들은 줄어들었던 반면에 이 선진국의 중하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고 또 소득의 격차들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출현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특히 트럼프 후보가 기존의 워싱턴의 어떤 정치의 세계 또는 월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시장에서의 강력한 상승 속에 중간 임금 또는 중간적인 어떤 그 전혀 실질 임금의 상승이 없는 그냥 독보적인 금융시장의 상승 속에 실질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으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물로 또는 반대를 하는 인물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해낸 그의 또 능력들도 있었겠죠. 아무튼 지난번 그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하이오 또는 그 옆에 있는 미네소타 그리고 더 나가서 5대5 연안에 있는 그 각종 수많은 스윙 스테이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다가 순식간에 트럼프 후보로 다 돌아섰죠. 다 돌아서게 됐죠. 미시간, 뭐 위스콘신 뭐 이런 데가 다 그렇습니다. 와이오밍도 있고요. 네, 와이오밍도 그렇고. 자, 이런 주들이 다 돌아선 그 주들의 공통점들이 뭐냐 하면 최근 중국산 제품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죠. 결국 힐러리 후보의 최고의 패착은 그런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 있던 그 전에 또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계화와 개방의 물결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보듬어주는 정책,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불평등에 따른 불만을 갖다가 달래주는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다가가는 면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뭐 외교나 경제나 전부 다 지금 신고립주의를 선거 과정에서 표방을 했어요. 그죠? 신고립주의를 표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외교 쪽에서는 야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왜 니들 지켜줘야 돼. 이런 경찰 국가로서의 그 소임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근데 그건 정치 쪽이니까 정치 쪽이라 그러고 경제 쪽에서는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FTA 뭐 저기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죠? 그 저기 TPP 이거 뭐 안 한다. 뭐 등등.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 요인들 중에 네. 미국인의 좀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데 많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키 포인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중부 지역의 블루칼라 그 백인들을 네.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적이 아무래도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보호무역주의를 아는 거는 지금 뭐 언론에 좀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관련된 무역 규정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는 좀 어느 정도 표출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율 이런 부분을 좀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수출 우리나라 지금 모니터링 리스트 국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도 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력은 좀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그 포퓰리스틱한 접근법이고 사실은 어느 게 미국에 더 이익이냐는 알 수 없잖아요.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던 물건들이 이제 값이 다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러스트 벨트인지 하여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 좀 생겨날지 말지 그렇다고 생겨날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 거기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3억 명 중에 2억 7천만 명은 다 비싼 물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제 계산은 정확하게 나올 텐데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결국 비관세 장벽이겠죠. 그죠? 그래서 IMF가 이번에 10월달에 발간했던 세계 경제 전망의 이제 부속 보고서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그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관한 특별한 세션을 할애했는데 보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덤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세이프가드 이런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노출돼 있는 상품의 비중이 2.5% 정도 상당히 적은 부분인데 문제는 그게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1%가 안 됐던 거죠. 네. 그게 이제 2배 반이나 증가를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앞세우게 되면 두 가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세를 다 올려버리게 되면 상대의 보복을 유리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중국이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리는 날이 오면 큰일 그것도 문제고. 서로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걸 자극하지 않으면서 특정 품목의 문제라고 자극하면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 트럼프를 찍었던 지지자들에게 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갖다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쪽에서 앞으로 많이 좀 부각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거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불법 이민 또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게 또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게 결국 반세계화도 있었지만 사실은 반이민도 굉장히 저는 좀 컸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백인들이 주도하던 나라에서 점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에 와서 특히 뭐 한 20-30년만 지나면 이제 그 주도하던 인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출산율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제동의 흐름 더 나가서 이런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른 일자리의 사회 경쟁 격화 문제를 막으면서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미국의 앵그리 화이트들에 대해서 직업도 마련해 주려는 그런 포석을 깔고 아마 정책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모든 정책들이 근데 사실 아까 잘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인플레이션 내지는 수입 물가의 상승 더 나가서는 생계비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하신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수락연설 보면서 느꼈던 게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공개적인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당신 내가 되면 감옥에 넣겠다 했던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갖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건 선거 때 멕시코 얘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말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선거 전략으로서는 유효했는데 말이죠. 예. 이제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보면서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보는 게 당신 원 없이 돈도 벌어봤고 숱한 미인들 사이에서도 젊을 때
늙어서까지 다 그렇게 누려봤고 남자라면 하면서 하고 싶은 마지막 권력료까지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4년 동안 그냥 이렇게 골프나 치시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 게 어제 제시했던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 이 우리나라에서 해봤던 거예요. 삽질, 요즘 같으면 삽질이 아니지 포크레인이지. 인프라 투자라는 얘기예요. 네. 길 닦고 뭐 하고 이걸로 나오는데 그러니 이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이후 좌우지간 경기 살리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그렇죠. 전쟁 말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땅 파고 쓸데없이 강 파고 하는 그건데 저는 그린스펀 옹의 그 촉 바로 며칠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미국채 수익률이 3.5 심지어 5%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상황이었고 어제 모든 그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시장이 정신없이 와리가리해서 롱도 숏도 다 터지고 네. 그냥 이 뻗치 뜯는 이 브로커들만 버는 장이 왔었습니다만 여기서 전부 아래 꼬리 달리고 위 꼬리 달리고 그 일간 차트에서 놀라운 차트들이 나왔지만 저는 국채 수익률 차트가 섬찟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커져서 내지는 뭐 트럼프가 5천억 달러어치 한번 인프라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또 국채 팔아야 될 거고 국채 찍어야 될 거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린스펀 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조만간에 5%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금리를 입에 올렸는데 이 얘기는 결국 만약에 트럼프가 수락 연설 때 했던 그걸 진짜 나 한번 해보겠다 나 삽질을 한번 가겠다 이걸 갖다 실행한다면은 이것도 웃기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 삽질로는 갈 거예요. 네. 재정 정책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난 제일 걱정이 혹시 슈퍼 301조 같은 거 네.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제일 걱정이에요. 뭐 슈퍼 301조를 부활을 안 시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우리 얼마 전에 철강 때린 것처럼 가능하죠. 그렇게 때리면 그런 게 실질적인 피해는 자국의 피해는 안 주면서 자기 지지해 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야, 나 한국 때렸어. 야, 중국 때렸어. 이거거든. 아주 보여주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자 이제 그쪽으로 연결해서 다시 가면 재정 정책은 대대적으로 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일이거든. 도로 새로 깔고 이런 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아마 그 재정 활성화 다음에 금리는 그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간다고 보면 그러면은 미국 경기는 좋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세계 경기도 같이 좋아지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의 그 잠재 남아 있는 어떤 그 생산의 여지들을 이제 땡겨다 쓰는 거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의 재원 자체가 결국은 부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땡겨다 쓰겠다는 건데 당장 땅 파고 뭐 건물 새로 짓고 병원 뭐 만들고 이렇게 하면 경기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또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 그게 이제 한 사이클 돌면 다시 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무디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거들떠도 안 봤는데 다시 한번 들춰보니까 되게 섬뜩한 수치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2017년도에는 미국 경제가 현재 한 2%도 안 되는 수준이 한 3%대까지 올라갑니다. 성장률이. 예, 성장률이. 올라가죠. 예. 근데 그 뒤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낸 게 바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입니다. 그 그린스펀 옹. 근데 예. 지금 그 물가하고 금리의 상승은 이게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고 하면 지금 다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은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좋은데 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 하나는 감세고 하나는 인프라 투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감세는 지금 그러니까 레이거노믹스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레퍼 커브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나온 게 사실은 이게 감세를 했을 경우에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인지 내려가는 구간인지 지금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하여튼 그건 하겠다 그러는 거니 그건 그렇게 놔둬보고 실제로 레이건 할 때는 문제 없었잖아요. 감세하고 경기가 좋아져서
재원은 다 충당을 했잖아요. 그걸 근데 했는데 그래도 그때하고는 수준이 좀 본부장님, 다를 것 같아요. 그 뭐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소위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전부 헛발질을 했는데 네. 주간 전망대도 네.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왕이면 말 되는 얘기를 한 쪽으로 가시죠. 예를 들어서 복지 없는 정세만큼 허구가 어디 있으며 그렇지. 지금 우리 박종인 팀장 얘기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세를 하면서 인프라 확대를 하느냐. 네. 그게 전형적인 조삼모사라. 아니, 내 글쎄요, 아침에 그건 4개 알겠는데. 줄게. 네. 그 대신 아침에 4개 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저녁에 다시 3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건 네.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내 질문의 핵심은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과 네. 어느 정도의 그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주는 거. 이거는 지금 다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좋을 텐데 항상 이 정책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이 이 붐앤 버스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는 적당한 그 어떤 그 적당한 최적의 수준을 넘어갈 가능성이 수준을 높다?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네. 트럼프가 1조 달러 쓴다 그랬잖아요. 인프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5천억 달러만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 민간하고 들어온 반반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공포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이미 이제 금리는 말씀하신 최근에 아주 공포감 있게 올라오고 있고. 뭐 시장은 네. 뭐 지금 완전히 공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오르는 하루에 빠지고 이렇게 하루에 올라오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라건대 적정한 물가 상승과 적당한 금리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모두가 해피하겠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그 과하게 갈 가능성이 컨트롤을 높다. 과하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고 시장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아직 취약하겠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채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금리 변화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정책을 좀 짚어보고 이제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우리 에너지 얘기했으니까 에너지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그럼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우리가 지금 그 봐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한 50달러 선 쪽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40달러 선에서 간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기술적 문제들도 많고 네. 또 달러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건 저희가 모른다고 치고 그럼 다른 거 다 그냥 그대로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치면 40달러 선 쪽이 일단은 균형점에 가깝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트럼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서 이제 그 셰일 오일을 비롯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네.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셰일 오일들의 생산업체들의 러닝 커브,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 네. 굉장히 가파르대요. 그래서 예전에 60달러 이상, 65달러 이상에서 채산성들이 확보되고 신규 유전의 생산량 증가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50달러 레벨로 내려오는 맞아요. 유정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보고서들 40달러까지 간다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시작되고 있는 강력한 원유 생산의 압박 등을 생각해 본다면 오펙 입장에서도 아무리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가를 갖다가 그 이상 수준으로 해서 미국의 공급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오펙의 파이를 줄여버리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균형점들은 저는 50달러 쪽, 60달러 쪽보다는 40달러 쪽의 가능성은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증시. 채권 시장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럼 채권 시장부터 얘기할까요? 자, 미국 국채 시장 어떻게 돼요? 너무 극적으로 변해서 사실 예측이 좀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땠어요? 우선 이제 트럼프 한국 시간 기준으로 네. 한 오전 11시부터 이제 트럼프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 주에서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올라왔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한 10bp 이상 빠졌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네. 미국채가. 그래서 1.71%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되니까 다시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 1.80% 레벨 초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마감할 때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는 뭐 거의 20bp 이상 어제 장 기준으로는 네. 그러면서 2% 초반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이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으로 보면서 어떨 때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갔다가도 어떨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 아니면 뭐 인플레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거나 그게 아니라 뭐 리스크 뭐 이런 것
것도 아니고 어쩌면 아까 이 소장님이나 우리 박종현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대규모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게 네. 예상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진짜 다양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그 하루에 그렇게 진폭이 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럭비공 맞네. 아 근데 지금 뭐 좌우지간 여의도 피철철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어때요? 여의도는 진짜. 뭐 폭탄이죠 뭐. 우리 국채 시장은 어땠어요? 뭐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도 네. 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네. 뭐 자금 이동도 있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로가 서로 시장을 보면서 벤치마크하기 때문에 네. 미국 금리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러면 채권 장사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미국채 시장이 그 고민을 딱 보여준 게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는 이거 안전자산 선호다라고 강세를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접수했다라는 접수했죠. 게 알려지면서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음. 수락연설에서 이 트럼프가 달라지면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본장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거라는 가능성은 안 보고 있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다시 공약을 뜯어봤고 상하원을 모두 이 공화당이 접수하면서 이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약을 딱 보면 결국은 감세 플러스 인프라 투자. 돈은 어디서 할 건데? 그러면 채권 발행, 부채 확대. 그럼 이제 과연 그 수준이 얼마만큼 될 건데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감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아까 이제 인플레가 결국 핵심인데 유가는 안 오를 수 있지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 보호무역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자체적인 코스트 푸시 형태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코스트 푸시 형태든 뭐 이게 수요 연인이든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그러니까 현재 이 채권 시장은 지금 그 두 적과 싸우고 있는 거죠. 물량 확대에 대한 잠재적인 공포감 플러스 향후에 물가가 얼마만큼 오를지 잘 모르는 부분들. 그래서 그게 까딱하다가 이 시장이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된다는 거고 사실 그러면 반짝 경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2% 내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리하게 어떤 이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토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경기가 뭐 금리 올라가는 걸 버틸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또 금리 상승이 뭔가의 버블을 꺼트리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을까 봐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뭐 그런 우려도 충분히 박 의원 말도 공감하는데 이제 그쪽이 또 생각하는 게 또 있겠죠. 이 바로 뭐냐 하면 전 세계 대부분 채권 시장의 장기물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또는 제로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2%선 중반 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차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요. 이건 결국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연결될 물론 이제 더 올라간다면 천천히 사겠지만 아무튼 글로벌 투자자들 저수익에 목말라 있고 쿠폰을 주는 채권에 대해서 씨가 말라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순매수의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또 더 나가서 아까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랜드 바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의 힘이 그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저금리 국가들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상단이 막히는 형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쪽이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위쪽에서 뚫고 올라가는 힘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끌어냈던 힘이 결국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인데 대부분 양적 완화들이 조금씩 최근의 패션은 이 이른바 테이퍼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BOJ의 통화정책 수단을 바꾼 게 결국 핵심은 80조 원씩 못 사줘. 사줄 거 없다. 이렇게 된 거고 ECB가 12월에 회의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계속 QE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전히 끌어내리는 힘들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고 네. 미국의 그 모멘텀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그냥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미묘한 그런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어떤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미국으로 자금 빨려 들어가요? 현재로서는 별로 안 빨려 들어갔었죠. 이게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쪽인 그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다른 나라가 이 고민이 뭐냐면 일본은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5 그리고 유럽은 플러스 0.5인데 얼마 전 드라기가 이야기했던 드라기 ECB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하락할 리스크들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취약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쪽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하더라도 그 다음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상화를 갈 건 것도 아니고 사고 싶은 채권이 없어서 사실 테이퍼링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투자자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금리 10년짜리를 사면 3%를 10년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레벨 물론 이제 2013년 여름에 갔었던 레벨이라고 아직도 멀고도 멀었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상황들 또는 그 정도 미쳐 가는 상황이 되면 제 생각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아니라 다시 백투더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전부 미국 국채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게를 열어놓고 보면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이미 내년 9월까지는 이미 예산안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내후년 예산안은 내년 가을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이 동안에 얼마나 협의를 해서 잘만 점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래프 곡선을 정말 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 그러니까 있겠죠. 감세를 하면서도 오히려 세금이 더 잘 거치는 GDP를 더 올려서 명목 GDP를 더 올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어저께 있었던 미국 국채 20bp 이상 그죠? 급등했던 게 이게 너무 놀란 거 아닌가? 오히려 이거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내년을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와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후년인데 왜 이제 제가 자꾸 그런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이 금융시장이 그동안에 뭐 이른바 저금리라든가 또 이 유동성 확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는 어떤 외부 쇼크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무려 8년, 9년 가까운 저금리 하락 추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채권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금리 상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똑같이 10bp, 20bp가 올라가다 하더라도 얘가 5%에서 10bp, 20bp 올라가는 거랑 지금처럼 뭐 1.8에서 20bp 올라가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뭐 장기 금리의 상승은 또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장기 금리의 상승이 다른 자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장기 금리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보지는 않는데 너무 이제 낙관적인 면들이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최근 며칠 트럼프 이후에 금융시장 보게 되면 부정적인 분들은 이제 뒤에 좀 가려져 있고 뭔가 이렇게 취임 초기에 밝은 면, 좋은 면, 얘가 추구했던 거는 뭐지? 인프라?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들은 지금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시장이 지금 긍정적인 면을 지금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저는 드는 오바마 거죠. 취임할 때 얼마나 희망이 찼는데요. 체인지. 야, 미국에 어떤 변화가 올까? 그 사람이 좀 멋있잖아요. 원래. 멋있죠. 연설 잘하고. 연설 잘하고. 여기 보니까 오바마 그 와이프가 그 미국 퍼스트 레이디가 연설을 더 잘하대. 예. 네. 미셸 오바마인가요? 말 잘하는 걸로 대통령 시키면 미셸이던데요. 네, 그 다음번에 거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어쨌든 자 얘기가 이제 우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단계로 오기는 한데 난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하고 자꾸 이게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저도 이게 전해께 입에 배잖아요. 그러니까 네, 2017년이 돼도 올해 2016년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입에 배서 그런데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던 원래 기존 정책을 썼을 때 지금 두 가지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두 가지 오늘 질문을 사실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하고 나온 건데 첫째는 자 미국에서 달러를 빨아들이게 되면 우리 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동굴로 몰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원하는 약세로 가게 될 거고. 그렇죠. 달러 강세 국면에 신흥국이 마음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13년 6월이고요. 네.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120bp 떴죠. 120bp 뜰 때 신흥국에 몰려와 있었던 신흥국 채권들 다 금리 급등하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비슷하게 쪽쪽 다 빨아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 소규모 외환위기라고 할 정도의 환율 급등들이 네. 20-30%씩 오른 나라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리스크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박 위원의 아까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오히려 미국 국채가 저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돈 빨려 들어가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오히려 더 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 급등할 때마다 우리가 손해봤던 기억이 너무 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더 걱정이고 보험자님 말씀에 제가 그 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리 급등을 더 바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돈이라도 좀 빨리 들어가서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러니까 상승세가 중단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힘들지 모르지만 약간의 단기적인 고점만 나온다면 그 뒤에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미국의 뭐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애써 찾으며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금리가 무차별적으로 급등하는 구간에는 우리한테 오히려 저는 더 큰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하고 또 연관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거하고 바로 연관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들 다 한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바는 미국의 그 아워리 레이버, 레이버 코스트, 그거 아워리 웨이지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임금. 네, 네. 그거 올리자는 거죠. 어떻게 올리느냐? 뭐 말하자면 멕시코에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미국의 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앵그리 화이트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대졸자 근데- 임금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대대적으로 인프라 투자 때리고 멕시코 들어오든 말든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때려 막으면 더 할 거고. 근데 그래서 아워리 웨이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번 12월 달에 옐런은 금리 인상은 틀림없이 하겠죠. 하는데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는 게 내 제일 걱정이에요. 경기 정상화되고 시간당 임금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금리 정상화 해야 돼요. 금리 정상화 안 하면 버블 쌓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니냐는 게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특히 트럼프 전후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에 뭐 제가 어디 뭐 세미나나 방송이나 했던 그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뒤지다 보면은 이게 연준의 그 FMC 위원들 17명이 얘들이 뭐 딱지 쳐서 그 자리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2017, 2018년 점 찍어 놓은 게 그냥 재미로 찍은 건 알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말이죠.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어제 같은 장이 몇 번만 더 나온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가끔씩 그 우리가 좀 저도 쟤들은 뭐 말이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연준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 가운데 매우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린스펀도 며칠 전에 했던 얘기고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염두에 둬야겠다는 거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홍 박사 얘기하시는 대로 이게 달러 강이냐 약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환율을 갖고 이제 뭐 주로 얘기 떠드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지금 답이 안 나와서 미치겠어요. 그래 어제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거예요. 트럼프가 거의 선거인단 확보했을 때 처음 나왔던 그 알고리즘의 주문들 반응은 세팅이 그거라고. 그게 선진국 통화들은 강세 달러 대비. 그 대신 이머징 통화는 약세. 그리고 우리 한국은 이머징이라는 게 어제 확인하게 드러났고 주식 팔아, 채권사, 금사 이런 쪽이었던데 그게 다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그쪽으로 다 가자고 그게 상식이었던 거죠. 근데 했던 게 아니거든.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던 놈들은 이제 손절 걸리고 그러면서 장이 그렇게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시장은 아주 혼란스럽고 그 부분도 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으로 가느냐 그 말씀은 맞아요. 제일 큰 어떤 환율 변동 요인 인트레스트 디퍼런셜로 보면은 달러 강이 맞고 그래서 어제 선진국 통화들도 강을 보이다가 다시 달러가 다 더 세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달러는 전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달러는 무조건 강이라고 강이다? 보거든요. 네, 무조건 강이라고 봅니다. 강이라고 보고 그거를 갖다가 환율에 대한 그 압력으로 해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위안화 절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세로 못 가게 압력을 넣어서 강하게 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자 미국의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될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우리 시장이 그냥 그게 우리가 외환위기는 안 갈지 모르겠는데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그 금리를 그래도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네. 이른바 우리가 이제 테일러 룰로 계산을 해보면 한 3% 초중반 정도의 3.3 정도 우리 그 정도가 이제 적정금리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낮은 금리 유지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아직 그 2% 물가에 도달할 거다라는 자신이 없다. 그거를 확인하고 올려도 늦지 않다. 이런 이제 도비시한 의견들이 있는 건데 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코스트 푸시건 디맨드 풀이건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낮은 금리를 유지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요번에 12월 인상 한 번 하고 내년에 이제 2번인데 내년에 이제 그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문제 얘기하는 게 내년은 그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거를 버틸 수 있는 경기나 기대감 될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금리가 다시 이제 경기를 허트하기 시작을 할 건데 과연 그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우리 경제가 취할 수 있는 이른바 깜냥이 되는 거냐. 이게 미래 거를 땡겨다가 인위적으로 이 과열시키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FRB가 페드가 그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까요? 내년에? 선제? 그건 못하죠? 선제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뒤따라가겠죠?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이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참고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1990년 일본 25년째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일본을 보면서 그쪽에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버블이 붕괴되고 자산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전격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서 재빨리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이 무너지면서 그게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걸 막아라.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엑싯, 출구 전략을 쓰면 큰일 난다.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아까 우리 또 이준 소장님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점도표에 보면 2020년 장기금리 전망이 이전에 2년 전만 해도 다 기억하시죠? 4.2%, 4.25였던 게 지금 3%예요. 예, 그러니까 미드값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아니고 미드값 기준으로 3%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만에 125bp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냐면 연준 멤버 17명의 마음속에는 미국 경제의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 시장의 장기금리의 균형금리 수준들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멤버가 유지되는 한은 제 생각에는 뭐 메이터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유지되는 한은 내년은 아까 박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참을 수 있는데 그 뒤 옐런이 바뀌고 현재 멤버 구성들이 급격히 바뀌는 그런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 선거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 버블은 저금리 때문이고 옐런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해서 2018년 이후 연임 안 되고 새로운 멤버들이 나올 때는 앞에 있었던 그런 컨센서스들은 사라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나 내년 하반기에 이제 그 이후의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따라서는 한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팔라질 여지들도 우리 그걸 그 내년에 이제 가격 반영할 때가 또 한 번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 걱정이에요. 옐런이 바뀌지 않고 그냥 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경기 여건이 나올까 봐가 제일 걱정이에요. 미국에서 아까 우리 박정희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내년 무지하게 좋았던 내후년에 꺼진다는 그 스토리처럼 이게 경기라는 게 정책 당국자가 이게 조절한 데서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게 경기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인플레이션 올라오고 성장률 확 올라오고 그러면 금리 안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건 누가 해도 따라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그리고 홍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 연준이 선제적으로 안 하고 좀 예. 뒤따라가면서 천천히 가주는 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가야 되거든. 그 연준의 이제 생각 간단하죠. 디플레이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니까 네. 거기서는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니까 양쪽 완화까지 하고서 고생을 했던 거지만 인플레가 막 가속화되는 경향이 보일 때는 그때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순식간에 인플레를 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볼커가 80년에 보여줬던 거지 않습니까? 볼카 얘기. 그러니까 그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리스크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의 위험은 굉장히 크고도 심한 반면 인플레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연준의 컨센서스인 거고, 전체 그 컨센서스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인내하다, 그러니까 좀 지수 커브처럼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완만하게 인상되다가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올라가는 금리 인상의 아직 볼커 부고 떤 적 없죠? 아직 안 떴죠. 왜 그러세요? 와, 그럼 20%를 또 보는 겁니까? 아이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자, 어쨌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 지금 두 분이 채권이시죠 지금 네. 그죠? 네. 채권들의 뭐 무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채권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잠 두 다리 뻗고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신월 연구원 이 잘생긴 얼굴에 다크서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길 것 같아요. 아, 자, 하여튼 다들 그 긴장들 하시고 자, 우리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